세상 초유의 사태가 터졌습니다. 폭염 속에서 1301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 이후 사우디의 보건수장이 서울로 날아들었습니다. 한국만이 유일하게 폭염 피해를 피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그는 냉방 시스템 하나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진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부터 세계를 경악시킨 한국의 생존 기술, 그 충격적인 실체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손가락 끝이 떨리며 보고서를 넘기는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301명이라는 숫자가 눈앞에서 춤을 추더군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제 얼굴에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51.8도의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요? 전력 시스템의 한계라는 말이 입에서 맴돌았지만 그 말조차 제대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순례자들의 가족 사진이 담긴 추모벽 앞에 서자 다리에 힘이 빠졌더군요. 우리 시스템이 이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현실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보좌관이 다가와 귓속말로 무언가를 전했습니다. 딸 아이샤의 소식이었는데 한국에서 결혼하겠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또 다른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던 거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폭도를 걸으며 에어컨 소리가 간헐적으로 끊어지는 걸 들었더군요. 우리 건물조차 이 더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전화를 받을 용기가 생기지 않아 핸드폰을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벨소리가 울려대니 결국 받을 수밖에 없었죠. 아이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말을 듣는 순간 혈압이 확 올라오더군요. 절대 그럴 수는 없다고 당장 사우디로 돌아오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딸은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저에게 한국을 직접 보러 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우리 딸을 어떻게 사로잡았을까요? 가족회의를 소집했을 때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형들과 어머니 모두 제 편에 서서 아이샤를 설득하려 했더군요. 하지만 딸의 눈빛에서 이전과는 다른 확신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그곳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한지 열변을 토하더군요. 저는 그 모든 말이 젊은 나이의 착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샤는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저더러 직접 와서 확인해보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묘한 호기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 나라가 우리보다 나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까요? 메카에서 1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마당의 말입니다. 결국 방문을 허락하면서도 속으로는 딸의 환상을 깨뜨려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의 열악함을 직접 보여주면 제정신을 차리겠지 생각했거든요. 리야드 공항에서 서울행 항공기에 오르면서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기내에서 받은 한국 관련 자료들을 훑어보니 에어컨 보급률이나 전력 소비량 같은 수치들이 나와 있더군요.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진짜 폭염을 견뎌본 적도 없는 나라에서 무슨 냉방 시스템을 논하겠어요. 기내식을 먹으면서도 계속 메카의 참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순례 시스템을 운영해왔는데도 이런 결과를 낳았거든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우리보다 뛰어날 리는 만무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이 하얗게 펼쳐져 있는 모습이 마치 메카의 하얀 천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딸에게서 문자가 하나 왔더군요. 서울은 당신이 알던 더위가 아닐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걸렸을까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바깥 기온이 35도라고 했는데 공항 내부는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더군요. 터미널을 걸으면서 천장을 올려다보니 거대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든 시원함이 균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규모의 건물에서 이 정도 온도를 유지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자동문을 지날 때마다 미세한 바람의 변화가 느껴졌는데 마치 공기 자체가 계산된 것처럼 정교했습니다. 공항 직원에게 물어보니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이라고 설명해 주더군요. 로비 곳곳에 설치된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공기질과 온도를 모니터링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리야드 공항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안내 로봇이 부드럽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이곳의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게 저를 위한 특별한 준비는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더군요. 공항 관계자가 전력관리센터를 보여주겠다고 제안했을 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더군요. 거대한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전력 수요와 공급이 그래프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매 15분마다 환기량과 냉방량이 자동으로 조절된다는 설명을 들으며 감탄이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에어컨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의 과학이었거든요. 중앙 제어실에서 근무하는 엔지니어는 전력 효율을 극대화하면서도 승객 만족도를 유지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메카 시스템과의 차이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전력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이곳은 전력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공항을 나서면서 딸이 왜 이 나라를 선택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도 결국 보여주기용 시설일 뿐이라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딸과 사위가 마중 나온 공항 로비에서 첫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사위의 얼굴에서 진정성을 읽을 수 있었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늦출 수는 없었죠.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리무진 안에서 창밖 풍경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도로 곳곳에 설치된 그늘막들과 분수대가 눈에 띄더군요. 기사분께 물어보니 여름철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까지 하고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도 로비의 쾌적함이 인상적이었더군요. 체크인을 하면서 직원이 건네준 시원한 수건 한 장이 그토록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객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 시내 전경이 석양에 물들어 아름다웠지만 정작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과연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다음날 아침 지하철을 타기 위해 지하로 내려가는 순간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지상의 기온이 36도였는데 지하철역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거든요. 승강장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표정이 여유로웠고 어르신들은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벌써 땀에 흠뻑 젖어 있을 텐데 말이죠. 지하철이 들어오는 소리와 함께 시원한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열차 문이 열리자 차량 내부의 쾌적함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났더군요. 에어컨이 가동되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온도는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니고 직장인들이 편안하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여름철 대중교통의 모습일까요? 우리 리야드의 지하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꺼내어 지하철 탑승 전후의 체온 변화를 측정해보니 확실히 차이가 났더군요. 지하철에서 내려 서울시청으로 향하는 길의 거리 풍경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햇볕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걸어다니고 있었거든요. 건물 사이사이로 설치된 미스트 시설과 그늘막이 보행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가로수가 만들어내는 그늘의 효과도 과학적으로 계산된 느낌이었어요.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 시민들의 얼굴에서 여유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사람을 위한 도시 설계라는 생각이 들었더군요. 시청 건물에 들어서자 로비의 규모와 시원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이영수 과장님이 직접 나와서 맞이해 주시며 건물 곳곳을 안내해 주셨죠. 단열 시스템과 환기 회수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피크 시간 전력 조절까지 고려한 통합적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기후정책연구소를 방문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자료들을 통해 이 모든 시스템의 근간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의 냉방 시스템이 초탄소 고효율 원자력 발전을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에 무릎을 쳤습니다. SMR 기술과 APR-1400 같은 첨단 원자력 기술들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뒷받침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가능했던 건 전기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교수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늘 전력 부족에 시달려왔는데 이들은 풍부한 전력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거였어요. 연구소에서 나오면서 메카의 혼돈스러운 상황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그 1301명의 순례자들이 목숨을 잃지 않았을 텐데요. 그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딸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선 누구도 혼자 견디지 않는다고요. 무더위 쉼터를 방문했을 때 만난 김민재 할아버지의 말씀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이건 에어컨이 아니라 생명선이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쉼터 안에서 시원하게 쉬고 계시는 어르신들과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거든요. 정전 상황을 대비한 비상전력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다는 설명을 들으며 탐복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설계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여름이 되면 이곳이 우리에게는 오아시스 같은 곳이라고 말씀하실 때 울컥했습니다. 우리 사막에는 왜 이런 오아시스가 없었을까요? 메카에서 쓰러져간 순례자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오르더군요. 그들도 이런 시원한 공간이 있었다면 살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쉼터를 나서면서 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이 나라를 선택한 이유를 알겠다고요. 사우디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마음이 무척 복잡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리야드에 도착하자마자 보건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식 냉방 시스템 도입과 원자력 발전 기술 협력을 제안했을 때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동료들의 표정에서 의구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왕실 회의에서 정식 발표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원자력 기술 협력이라는 말을 꺼내자 몇몇 장관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1301명의 생명 앞에서 그럴 수는 없었거든요.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무더위 쉼터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던 시민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우리도 저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보수 성직자들의 반발이 생각보다 거셌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비이슬람적이라는 주장까지 나오더군요. 기존 석유 기반 전력 업체들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SNS에는 저를 비난하는 게시물들이 연일 올라왔어요. 외국 추종주의자라는 낙인까지 찍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언론들도 제 방침을 맹렬히 비판하며 보건장관 사퇴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조차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럴 때마다 딸 아이샤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 깨달음을 주었는지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었거든요. 밤잠을 설치며 왕실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사망자 1301명, 전력이 있었더라면이라는 문구를 적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보고서를 제출한 지 며칠 후 의외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침묵하던 왕세자께서 직접 제 보고서를 들고 나타나신 거예요. 왕세자께서는 제 한국 방문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셨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원자력 기반의 안정적 전력 공급 시스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메카 순례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 의견에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드디어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 나타난 거거든요. 왕세자께서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위한 실무진 구성을 지시하셨습니다. 반대파들의 목소리도 여전히 거셌지만 왕실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게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변화의 바람이 드디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BBC와 CNN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지만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사우디 대표 언론에 익명 칼럼을 기고하기로 했어요. 생존을 선택한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제 경험을 솔직하게 풀어냈습니다. 한국의 냉방 시스템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철학이라는 점을 강조했죠. 칼럼이 발표되자 순례객 사망자 유족들 사이에서 큰 반향이 일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갖지 못했느냐는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한국 방문팀이 제작한 다큐멘터리가 국영방송에서 방영되면서 여론이 급속히 바뀌었습니다. 무더위 쉼터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한국 시민들의 모습을 본 사우디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왜 이런 걸 못했는가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내부 고발자가 나타나서 한국 기술이 환경 파괴적이라는 허위 정보를 유포했어요. 허위 정보 때문에 다시 한번 궁지에 몰렸을 때 뜻밖의 도움이 나타났습니다. 딸의 예비사위가 한국전력청의 공식 데이터를 입수해서 공개한 거예요. 한국의 원자력 발전이 얼마나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자료였습니다. 탄소 배출량 비교 자료를 보니 우리의 석유 발전보다 훨씬 깨끗했어요. 이 데이터가 공개되면서 반대파들의 논리가 무너졌습니다. 왕실 회의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되었죠.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2027년까지 성지순례 전 구간에 냉방 쉼터를 설치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어요. 한국과의 기술 이전 협정과 교육 협력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점점 호의적으로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왕세자께서 저와의 비공식 면담을 요청하신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린 메카를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순간 가슴이 벅찼어요. 드디어 제 뜻을 완전히 이해해 주시는 분을 만난 거거든요. 왕실은 한국과의 원자력 기술 협력과 냉방 시스템 파일럿 사업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서울기후정책연구소와 협력해서 SMART 원자로 기반의 냉방 시스템 도입 계획서를 작성했어요. 그 과정에서 사우디 에너지부와의 협력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내부 갈등이 점차 해소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정부는 2027년까지 성지순례 전 구간에 냉방 쉼터 설치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기술 이전과 교육 협력, 유지 보수 협정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었어요. 전 세계 언론이 서울 모델의 중동 확장이라고 대서특필했습니다. 저는 사우디를 대표하는 혁신 정책가로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하지 시즌이 다시 돌아왔을 때의 긴장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국형 냉방 쉼터가 메카전 노선에 처음으로 운영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거든요.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순례객들이 쉼터에서 땀을 식히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었어요. 사람들의 얼굴에서 여유와 안정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진들도 응급 상황이 현저히 줄었다고 보고했죠. 최종 집계 결과 사망자 수가 70% 이상 감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이 성과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왕세자께서는 기술 이전보다 더 큰 건 그들의 생명 철학이었다고 공식 발언하셨습니다.
CNN에서는 기후재난 시대 한국이 제시한 생존 방식이라는 특집을 편성했죠. 딸과 함께 새로 도입된 냉방 쉼터에 앉아 있으면서 과거의 제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딸에게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네가 옳았다고요. 그 순간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보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한 딸의 안목에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는 저도 이 나라의 가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기술보다는 사람을, 효율보다는 생명을 우선시하는 철학 말입니다. 쉼터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순례객들을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딸의 용기 있는 선택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신기했어요. 한국의 사위도 이제는 제 자랑스러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가 허위 정보에 맞서 진실을 밝혀낸 일도 고마웠거든요. 저녁 무렵 쉼터를 나서면서 메카의 석양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더 이상 누구도 혼자 고통받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다른 나라들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프랑스,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고온에 시달리는 국가들이 사우디 모델을 벤치마킹하겠다고 나섰어요. 한국은 냉방 시스템뿐만 아니라 도시 단위 기후 대응 전략까지 패키지화해서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기후총회에서 한국의 K-에너지 정책이 모범 사례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죠. 서울시 기후본부에서 발표한 우린 기술보다 마음을 수출합니다 라는 슬로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유엔 연설에서 전통보다 생명, 체면보다 진심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큰 반향이 일었어요. 제 말이 46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우디의 한 노인이 방송 인터뷰에서 올해 여름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고 울컥했어요. 그 한마디가 우리가 이룬 모든 성과를 함축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성공 속에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도 이 시스템이 에너지 과소비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서울대 이기우 교수님께서 냉방은 생존, 동시에 책임이라고 말씀하신 게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의 시민 참여형 에너지 절감 캠페인을 보면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어요. 단순히 기술만 도입하는 게 아니라 시민 의식도 함께 키워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우디에서도 시민 자발성에 기반한 전력 절감 운동을 시작했죠. 기술은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으로 번역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체득했습니다. 딸이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손자를 품에 안고 말했어요. 너는 두 나라의 가치를 이은 세대라고요. 그리고 서울의 작은 연구소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을 다시 방문했을 때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광화문 분수 앞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이 처음 봤던 그 장면과 똑같았거든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평화로운 일상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무더위 쉼터에서 김민재 할아버지를 다시 만났을 때 반가웠어요. 그땐 생존이 전부였죠. 이젠 희망도 있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할아버지의 얼굴에서 만족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연구소 개소 기념행사에서 지구의 미래는 서울의 냉방에서 배워야 한다고 연설했죠. 서울시 관계자분이 감사패를 전달하며 당신의 변화가 수많은 생명을 살렸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지난 몇 년간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딸이 손자의 손을 잡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가장 시원한 마음을 가진 분이라고요.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세계기후위기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냉방 시스템이 가장 생명 친화적인 기술로 표창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국과 사우디가 공동 발표한 고온국가 냉방연합 창립선언을 낭독하는 영광을 누렸어요. 서울시청 앞 전광판에 오늘도 0명의 폭염 사망자라는 숫자가 뜨는 걸 보고 뭉클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에 보낸 마지막 메시지에서 기술은 따뜻함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죠. 그리고 그 따뜻함은 때때로 가장 시원한 방식으로 다가온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공동연구소가 K-Cool Alliance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확산되어 나갔어요.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있을 겁니다. 딸의 선택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물결이 되어 세상을 바꾸고 있다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이 따뜻하고 시원한 여행은 계속될 것입니다.